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선 7번째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쟁과 건축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의 발전이나 건축의 변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주된 부분은 물론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축사의 조명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간에는 전쟁이라는 측면과 건축의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다 알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필요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어떤 문명사에 있어서 발전이나 변화를 하게 되는, 또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되는 용어로는 평화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파괴하여 정복을 하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면에는 또 정복을 당하는 측면과 상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쟁은 파괴를 전제로 하고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또는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 휘하 속으로 자기의 권력 밑으로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류는 부단히 전쟁을 일으켜 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어를 위한 시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건축의 어떤 변화상들을 우리는 목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축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특히 동아시아의 건축 역사에서 각 도시에 만들어졌던 성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얘기해 본다고 하면, 성곽이라고 하는 전쟁과 반드시 병행해서 가는 그런 어떤 시설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깝게는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른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방어적인 어떤 목적들로 지어진 시설들, 이렇게까지, 또는 인근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금 전쟁이 멎었지만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이제 냉전 시대에 전쟁이 한창 일어났을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는 지금은 흥미롭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전쟁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무용가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그래서 전쟁이 없는 오늘 같은 어떤 평화가 있는 그런 유지되는 그런 어떤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 없는 상태죠. 당장 전쟁을 하고 있는 일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군부대의 어떤 탱크라든지 장갑차 같은 게 관광객들이 타고서 이제 관광을 하는, 또 그걸 체험을 하는 이런 것으로까지 쓰이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많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긴 하지만, 전쟁이 없을 때는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어떤 시간과 경비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 이렇게 쏟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했을 때, 전쟁과 수반되는 것은 전쟁에 관련된 고정된 시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의 혁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여기에 잠깐 꺼내놨습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 1만 년 전에 무기 기술의 혁명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고학이나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인류가 만든 무기 중에 가장 일찍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원시인들의 벽화에도
이 활을 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묘사된 거로 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갈등도 있지만 전쟁의 개념을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자연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 또 사람과 또 동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사실 보면은 그 사냥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의 한 모습이라고 단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인들이 의식주의 이제 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자연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사육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것도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쟁의 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초기 한 1만 년 전에 이미 이런 이제 활이라든지 투석기라든지 양날의 단검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검이라는 것과 도라는 말을 쓰죠. 검이라는 것은 양날이 있는 거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쪽만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도라고 그러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다 이렇게 날이 있어가지고 된 걸 이제 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양날의 단검이라든지 철퇴 같은 이런 무기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활이라든지 투석기라든지 단검이라든지 철퇴라든지 하는 것들은 공격을 하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제압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됐던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거를 또 발명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막아내야 될 어떤 것들도 또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은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두 가지 측면들이 병행을 하고 있고 그 병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격의 시설과 방어의 시설들이 같이 이제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그 레반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동굴 벽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그 궁수들이 활을 이제 쏘고 여기에 화살을 맞은 동물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인류는 굉장히 일찍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사냥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손쉽게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 그 동물을 제압하기 위해서 활이라고 하는 도구를 일찍부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이제 활쏘기는 이제 하나의 운동으로서 정착이 되어 있지만 전쟁의 도구로서 굉장히 일찍부터 채택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동굴 벽화에서 그런 어떤 단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흔적들이라는 제가 제목을 이제 붙여놨는데 전쟁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학자나 뭐 인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언급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근본적인 거는 그 부족한 것을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욕망, 먹는 것에 대한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 지배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것이 타협이 잘 되면 괜찮지만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너 내 밑으로 와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순순히 와서 수긍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거부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더 가져오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더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것을 더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전쟁이라는 이런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뭐 이런 자료들이 보통 책자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비아 지역에서 빙하기 말기 기후의 불안정으로 척박 환경이 도래함으로써 수렵인들 사이, 원시인들이죠. 원시인들 사이에 영역의 분쟁이 발생해서 서로 다툼을 통해 전쟁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증거들, 소위 말하는 좀 더 나은 환경을 갖다 소유하고 좀 더 편한 곳을 갖다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미 빙하기 말기에 벌써 이런 그 다툼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은 굉장히 그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충족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시 시대에도 보면 이미 좀 더 나은 어떤 환경과 좀 더 나은 생활을 갖다 부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서로 간의 차이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견주어 보고
좀 더 그것을 내가 그 나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이제 깊어지게 되면은 좀 더 또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아주 이제 그 거대한 어떤 참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왕왕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서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쟁의 흔적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보면은 이 척박한 환경 때문에 영역의 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역의 분쟁, 영역이 좀 더 그 영역에 대한 갈등, 어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문제,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그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점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의 구조들이 나타나고 그걸 또 공격해야 될 사람, 지켜야 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건축적인 어떤 해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요르단에서 발견된 기원전 7000년경 예리코라는 마을의 유적과 터키 영토에 있는 사탈 휘이크. 사탈 휘이크는 여러 가지 발음이 저는 뭐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어를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카탈 휘이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카탈 휘이크. 근데 요즘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탈 휘이크, 뭐 차탈 휘이크, 카탈 휘위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발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말은 뭐 모든 언어들을 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어떤 우리는 외래어 표기에 대한 원칙들이 이렇게 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뭐 그 발음을 더 잘하는 사람이 발음하는 거하고 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읽어내는 거하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죠. 사실 저도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어로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구조 같은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물론 그게 100% 다 일치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큰 틀의 원칙들은 좀 이렇게 좀 어색한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줄거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외래어 표기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영어 발음에 비한 표기가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 영어로 읽는 어떤 원칙이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원래 발음이 어떻든 뭐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이런 언어에 대한 어떤 통일성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이런 예리코 마을의 어떤 유적이라든지 카탈 휘이크, 뭐 저희가 익숙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카탈 휘이크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카탈 휘이크 마을의 이런 유적들은 전쟁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구조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카탈 휘이크 마을의 어떤 그 주택들, 단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미로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외부 침입자들은 그 내부 구조를 좀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든 복잡한 구조를 만들므로 해서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피신도 용이하고 또 방어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유적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리코 같은 경우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해자라든지 두터운 성벽, 조망탑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툼, 쉽게 작게 얘기하면 다툼이고 크게 얘기하면 이제 전쟁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시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과 건축을 우리가 결부지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벽과 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어떤 영역을 나누어서 그 경계선상에 자기를 지키는 어떤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나누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성벽과 해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아주 원시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의식했던 어떤 이런 그 전쟁에 관련된 그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만든 굉장히 가장 오래된 어떤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성벽과 해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류가 만들어낸 전쟁의 가장 초기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마을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누군가의 침입자들이라든지 공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공동체들,
그 이익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 집단들, 그 사람들의 조직적인 작업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구축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탈 휘이크라고 써놨는데, 사탈 휘이크의 그 복원도와 그 유적입니다.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떠 있는데, 이렇게 집들이 밀집돼서 되어 있고, 지붕에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결속력을 높이고 외부의 침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또 서로가 지붕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입지를 보면 이렇게 하천을 옆에 끼고 발달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차적으로는 자연적인 어떤 그 지형과 지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입지를 택하는 것,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 자기가 머물러야 될 장소를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횡하니 아무나 이렇게 바라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1차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장기간의 생활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자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과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에 대한 대비를 두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그 고대인들의 어떤 입지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풍수라는 얘기가 나중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그 지형지세를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미리한 점들을 점유하는 뭐 이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갖고 지리학에서 그런 것을 쭉 발전시켜 온 것들, 또는 전쟁을 하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지형지세를 읽어서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전제로 해서, 이 자연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곳, 또 살만한 곳을 만들어 왔던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사진을 보더라도 얼핏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쉽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제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덜 들죠. 사실은 여기는 좀 머리 복잡하다, 뭔가 이렇게 좀 얼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장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런 거에서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 내부 공간에서의 어떤 미로와 같은 현상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결합된 것을 볼 때, 이런 유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방어, 뭔가의 어떤 그 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더 이상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하에 이와 같은 건축분들을 이제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예리코의 사례죠. 예리코의 사례는 이렇게 바위를 다듬어 가지고 해자를 만들고 성벽을 갖다 거기 쌓고 이제 높다란 어떤 그 방어망들을 구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를 판다는 것은 가장 간단한 일이죠. 이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은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건너오지 못하게 넘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1차적인 장벽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해자와 성벽의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더 한다면은, 중국 고대 성곽들을 보게 되면 옛날엔 토성이 많죠. 흙을 갖다 쌓아서 만드는데, 해자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벽의 높이도 상대적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해자를 팔 때 나온 흙을 어디 멀리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벽을 쌓는 항토의 흙으로 이용해가지고 토성을 갖다 더 쌓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해자에다가 담으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GL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떤 가장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성곽들을 보면 해자의 깊이와 성벽은 항상 이렇게 정비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리코의 이제 이중 성벽의 복원도와 이제 유적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전투들이 일어났거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 다툼, 어떤 그 서로의 이익에 대한 어떤 그 쟁탈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있는 거 따먹고 그냥 뭐 아무 꺼리낌 없이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배가 고프면 먹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낙원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를 갖다가 그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시인이 됐든 뭐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을 지금 당장 벌이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 때문에 희생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한번 그 강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 투자된 것들을 유지 관리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순환의 고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더라도 어떤 주기성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갖다 계속 괴롭히는 것,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다 망각을 해버리고 또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또 침탈을 당하고 이런 어떤 그 악순환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반복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일 관계도 굉장히 급속도로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런 걸 보면은 불과 지금 이제 수교된 지 50년 정도, 통치받은 지 36년에서 80년 정도가 9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또 어떤 일들이 또 우리한테 벌어질지 굉장히 거의 걱정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집을 갖다 만드는 방식에서나 또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보여주는 이런 시설들로 통해 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축의 행위를 영건 행위를 자극하는 중요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전쟁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례 중에 하나죠. 섬서성 임동현 그 황하 중류에 있는 강채 유적은 신석기 시대 그 앙소 문화의 유적으로 앙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강채 유적에 보면은 대략 이제 그 공간을 영역을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을 주거 지역, 수공업 지역, 무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가운데 이제 넓은 광장을 배치하고 그다음 큰 건축물들이 보통 우리는 이제 대건축물 또는 뭐 그 대옥 큰 집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작은 집들이 거기에 이제 무료돼 있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물론 그런 주거 지역을 정하고 수공업 지역을 정하고 무덤 지역을 정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 전쟁의 측면으로 본다면 외곽에 인공으로 해자를 판 방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원전 4000년 전 정도에 만들어진 이 강채 유적에서 이미 자기들이 그 소유하고 있는 집과 수공업,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것, 자기들의 조상들의 무덤 이런 것들을 뭔가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자를 파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맨 밑에 있는 거는 그 박물관에 가면 섬서성 박물관 서안에 있는 섬서성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입구 쪽에 이제 이런 게 하나 크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아까 얘기한 대호 큰 집, 큰 건물들이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중심 영역들을 이제 막 가운데는 물론 공동의 어떤 의식들이 있는 그런 장소겠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뭐 단위를 갖다 이렇게 묶어주는 큰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 외곽에 있는 이 해자이죠. 해자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런 그 유적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뭔가 그 외부 이 공간,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 사이에 아무런 그 두려움해졌던 존재들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애써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여기 함으로써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 조직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당시 원시인들 사이에 또는 이런 초기 문명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는 물론
사람도 사람이었지만 더 무서운 것들은 동물들이었죠. 동물들이 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동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이게 사람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활 같은 거를 이제 쓰는 게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성벽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해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함정이죠. 함정. 방어할 수 있는 함정이란 말이죠. 그거와 더불어서 불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자를 파는 것은 결국 그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장치를 둠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 이 공간들을 좀 더 그 완벽하게 이렇게 그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긴 하지만은 당시로서는 이 해자 하나를 발견해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진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그 후에 성곽을 그 늘상 도시에는 만들었던 중국의 전통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성곽이 나중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자가 만들어지고, 해자가 있고 성곽이 추가가 되고, 또 거기에 통로들이 만들어지고 성문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성벽 위에 수많은 어떤 시설들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그 방어 시설로서의 성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무승부라는 전쟁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승부는 뭐, 글쎄요, 무승부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대개 보면은, 나름대로는 다 승자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을 무승부로 간다? 이거는 조금 넌센스 같은 일이고, 물론 무승부의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전쟁은 승자와 패자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승자는 지배자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패자는 노예의 위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피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전락해서 그 승자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들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또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지배를 하는 승자는 항상 승자라고 이길 수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제나 또 다른 그 무리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가능성들은 항상 가장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기는 어떤 승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항상 불안하니까 뭔가의 또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더 방어적인 어떤 그 존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승자의 경우도. 승자가 태평성대로 막 술 마시면서 희희낙낙거릴 수는 없는 것이죠. 승자에게도 항상 굉장히 큰 일말의 더 큰 불안감들을 내포하고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자에게는 또 다른 더 차원 높은 방어의 어떤 그런 그 관념들을 이제 만들어주기 마련이죠. 그리고 승자는 이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지배를 하니까 지배를 하려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전부 우리가 감시를 하고 우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그 보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어와 관리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왜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더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가 중국 건축, 중국의 도시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특징적인 중국의 도시의 어떤 그 형태가 뭔가요? 우리가 그 책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지난번에도 이제 수학과 건축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격자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상 도시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히포다모스의 밀레투스 같은 도시들을 이제 우리가 격자 도시의 어떤 전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동아시아에서의 격자 도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도시계획의 이론 중에 하나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곳에 적극적으로 적용됐던 사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격자 도시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탄생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승자와 패자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격자도시거든요. 그래서 격자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토지의 분배라든지 뭐 어떤 위계 질서를 만드는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관리입니다. 관리.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수단으로서 격자도시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묶어놓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격자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격자도시는 우리가 지금 더 막 이론적으로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들을 규명해서 계속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시킨, 그다음에 전쟁으로 나타나는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들을 합리화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런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어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분석을 해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죠. 누가 선제 공격을 하느냐,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를 모든 경기가 운동 경기가 마찬가지로 공격자와 방어자가 있는 것 같이 전쟁도 역시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격해야 될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투석기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방어하는 사람도 이 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옮겨가서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도구들을 많이 발명을 해서 가지고 다니기 마련인 것이죠. 대신에 공격을 받는 사람, 방어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방어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또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일정한 장치들을 해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도구와 시설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북한 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신무기들을 개발을 합니다. 또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신무기들을 개발하지만 또 우리는 그 시설들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방어 시설들. 굴을 판다든지 아니면 언덕 같은 둔덕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은 물론 공격해서 승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몇 배의 희생을 치르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옛날 전통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방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언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시설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단계 더 넘어서 가보게 되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쪽 공격할 때 또 걸고 가가지고 또 쓰는 거고 또 뭐 이쪽에서 이쪽을 공격할 때 또 이쪽에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 어떤 이동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동식 시설도 있지만 상당 부분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시설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다시 귀착을 시킨다면은 그 성곽이라고 하는 또 고정된 시설과 그다음에 뭐 공성용 성을 공격하는 뭐 여러 가지 그 투석기라든지 활이라든지 아니면 또 뒤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성곽을 공격하는 성문을 부수는 도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다 대부분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방어를 위한 것들은 대부분 고정된 시설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넘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보면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방어와 관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동과 고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의 어떤 타입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더 옮겨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빨간 글씨로 물론 밑에 되어 있지만 성벽 해자 막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그 시설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보면 감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 같은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컴퓨터를 발명한 것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건축의 어떤
역사상 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성벽과 해자와 망루가 발명이 돼서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크나큰 인류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앞에 이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요새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요새화라는 말을 여기다 이제 전제로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곳을 정해서 우리가 건축의 탄생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건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어떤 장소, 그만한 피난처, 레퓨지라고 하는 그 피난처를 하나 정하는 거죠.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 동물로부터의 위협,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은 여러 가지 포함을 하죠. 기후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인류를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장소를 이제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피난처라고 그럽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 대처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장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감각적으로 물이 범람하면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부는 나무 뒤에 숨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 하늘을 막을 수 있는 나무 그늘이라든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뭐 동물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들이 올라올 수 없는 어떤 장소로 피난을 한다든지, 물 건너 저쪽으로 간다든지, 뭐 물을 두려워하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장소들은 우리가 그 피난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난처라고, 피난처. 뭐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잠시 이동해가지고 조금 나은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이 피난처라는 말 속에는 항구적이라는 뜻보다는 일시적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옮겨가 있는 어떤 장소. 그럼 물론 여기에는 선택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기준들은 어떤 공격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피난처로부터 우리가 어떤 거점이라고 하는,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이런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거점으로 가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장기적인 그런 어떤 경주의 어떤 장소를 이제 뜻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밑에 이제 좀 써놨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피난처가 단기간에 임시적인 어떤 안전을 도모하는 장소라면, 거점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방거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피난처에는 뭘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러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선택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잠시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의지, 물론 거기도 적극적인 의지가 이제 있어야지 되겠지만은, 이 거점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낮은 수준의 그런 어떤 의지들이 표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임시의 어떤 그 방편으로 삼는 뭐 이런 어떤 곳을 우리가 피난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동적으로 내가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내고 상대를 갖다가 이제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이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점이라고 그래서 스트롱이란 말이 아마 그래서 붙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적의 우세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면서 침략자를 궁지에 몰아놓고 자신의 이해가고 있는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근거지라고 거점이라는 단어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막아주는 단기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피난처가 이 거점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능동적으로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와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은 피난처에서 점차 이제 거점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연해 보자면, 공격을 저지하는, 임시적으로 단단히 막을 수 있는 것이, 뭐 또 피할 수 있는 것이 피난처라고 한다면, 거점은 급수원, 창고, 주거 공간을 비롯해서 능동적인 방어선은 성벽 해자 막루가 되었던 일종의 요새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점에는 여러 가지 거점이 있죠. 우리가 뭐 경제적인 거점, 정치 거점, 무슨 뭐 군사 거점, 여러 가지 얘기를 쓰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삶을 갖다 보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어 수단인 성벽과 해자, 망루라고 하는 세 가지. 망루는 높은 곳을 지켜서 이제 적의 어떤 동태를 관망하는 것이고요. 성벽과 해자는 영역을 바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 확보된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1차적인 어떤 방어 선들 뭐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용어긴 하지만 전쟁이라는 걸 전제로 건축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때는 피난처와 거점 사이에는 엄청난 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도시들을 보면은 대개 도시가 이제 그 도성이 있고 도성 주변에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보면은 산성들로 있어가지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피난처로 가는 거죠. 도망을 가는 거죠. 일시적으로 도망갔다 다시 이제 자기 거점 장소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우리 거점들은 굉장히 빈약한 그런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삶의 근거지로서는 이렇게 터를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데로 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아닌가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굉장히 주목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높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높이 평가를 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성벽, 성루, 치첩을 이용하여 석조 혹은 벽돌 건물을 에워싸는 도시는 이미 불악 혹은 불악연맹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건축예술의 거대한 진보인 동시에 위험 요소와 방어의 필요성이 증대했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도시 내에 만들어지는 또는 마을이나 실악 같은 데 만들어지는 성벽과 성루, 치첩 여기 물론 해자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축예술에 있어서 거대한 진보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의 구조 그런 것을 극명하게 설명해 준 그 때문에 필요한 어떤 필요성들이 증대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첩이라고 하는 것은 여장 같은 것이죠. 성벽 위에 보면은 이제 그 군사들을 이제 뒤에 숨어서 활이나 이런 거를 쏠 수 있게끔 그 군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벽이 있으면 성벽 위에 일정한 높이로 그 또 벽돌이나 또는 석재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장치들이 있는데 그걸 치첩, 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시설들이 불악 혹은 불악 연맹의 어떤 그 중심을 에워싸는 장치로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진보이다. 건축 영건 사상, 영건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보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변과의 갈등 요소가 그만큼 증가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자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됐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잉여 가치에 대한 문제들이죠. 잉여 가치와 그 분배 문제들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면서 분배와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또 분배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그 서로 간의 갈등 구조가 이제 싹이 트고 그 갈등 구조는 결국은 크게는 나중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옮겨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바로 이제 중국 성곽의 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곽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피난처의 어떤 그 의미들도 가지고 있고 거점의 의미들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인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성곽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방어의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홍수 예방의 이중적인 시설로 정착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방어의 목적은 거점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그 거점을 만들 때 장소로 택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해자를 인공적으로 파고 그런 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경제 노동력을 덜 들이기 위해서 대부분 이 하천가를 이제 입지로 많이 정하게 되죠. 하천가를 정해서 성벽을 쌓고 하천이 곧바로 해자가 되고 성벽이 있고 도시를 보호하는 이런 양상 또는 주변에 이제 산간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산과 그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방어선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벽을 구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천과 그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다시 이제 성곽을 쌓는데 결국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에다가 이제 성곽을 쌓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면은 그 도시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홍수 예방의 어떤 구실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제의 그 수도였던 사비도성입니다. 지금 부여의 그 도시를 보면은 백마강의 그 이제 하상이 지금 많이 이제 그 좁아져 가지고 뭐 물길이 얼마 되진 않지만은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좀 고고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은 그 사비성 백제의 부여의 사비도성의 그 외성 같은 것은 백마강의 범람을 막아주는 제방의 구실을 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론에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백마강의 그 폭을 더 계산해서 그 사비시대의 어떤 상황으로 이제 역추산을 해보면은 이 그 성벽이 외성의 성벽이 바로 그 물이 범람하는 홍수 예방의 어떤 그런 그 역할도 해서 군사적인 방어와 홍수 예방의 이중적인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감 강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순 61유제 홍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순이라는 제요 61유 일제 홍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1살 때, 61 때 그 홍수가 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치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홍수를 갖다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구했죠. 그래서 사악거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악거곤. 사악거곤이라는 말은 사방에서, 전국에서, 사악이라는 건 전국 각지를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곤이라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고, 황제는 곧 곤을 갖다가 숭백에, 이건 직함이죠. 숭백에 봉했다는 겁니다. 봉해가지고, 그러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곤은 크게 토목을 공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여기 작 9인 지성, 9인 정도가 되는 높이, 9인이니까는 뭐 77이 49, 56자 정도 되는 어떤 성벽을 이제 쌓았는데 9년이 걸치도록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곽을 쌓는 이유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통감 강목에서 그런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춘추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자인데 여기 보면은 곤이 성곽을 만들었는데 어떤 성곽을 만들었냐. 축성이 위군, 임금을 성을 쌓음으로써 임금을 보위하고 조각이 수민, 곽을 만들므로써 백성을 지킨다. 이것이 차성곽지시다. 이것이 성곽의 시작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곽이라는 이 단어, 성곽을 갖다 지금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성과 곽은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이 말하는 궁성이나 황성, 내성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곽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 소위 말하는 외성을 뜻하는 것이 우리가 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곽이라는 말을 쓰죠. 외곽이라는 말을 쓰는데 곽이라는 것은 임금 주변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 그것을 우리는 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곽이라는 말에는 내성과 외성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뜻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또 통감 강목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성곽이 홍수를 이제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성벽의 기능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곽을 쌓음으로써 어떤 공간적으로 위계를 가지고 거주자, 황제 임금과 백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의 성벽을 쌓은 것들을 이제 여기가 옛날 문헌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서주 춘추 전국 시대 성시를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성곽을 쌓는 어떤 1차 절정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곽에 대한 어떤 이런 축조 운동이 축성 운동이 이제 크게 일어난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절정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전쟁이 없으면 사실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곽은 자연스럽게 황폐해지죠. 관리를 안 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전국에 이제 성곽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일정한 축성의 어떤 그 시대가 한번 이제 도래를 하죠. 그러다 이제 송대가 되면 이제 화약의 발명으로 인해서
신성, 새로운 성곽의 제도들이 등장을 해서 새롭게 성곽들을 개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명청시대 중에서도 명나라 시대 때 또 한 번의 축성운동이 일어나죠. 이때 축성운동은 주로 새로 성곽을 만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재료의 치환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이제 대량으로 벽돌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성벽의 재료로서 사용됐던 석재나 토성, 뭐 이런 것, 토성이나 석성 이런 것들을 특히 그 중에서 토성, 흙으로 쌓은 항토로 다져가지고 쌓은 이 토성을 갖다가 이제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송대부터 물론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은 점차 그 벽돌로 외피를 이렇게 쌓는 포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명나라 시대에 아주 크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의 성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비라든지 어떤 그 홍수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어떤 이중적인 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관자에 이제 황씨의 홍수 방지에 관한 각종 기록들이 이제 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뭐 관자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 아마 여러분들이 관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홍수와 관련돼서 중국의 성곽 제도를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남 이공대학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 성곽의 특성 중에 이 홍수 예방 또는 물과 관련된 도시의 문제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한 우칭저우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칭저우, 오경주라고 하는 그 교수님인데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중국 성곽에서의 어떤 물 문제, 물과 성곽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각종 지방지, 우리가 말하면 읍지 같은 자료죠.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아주 좋은 논문이 하나 나와 있고 책자도 이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10월 달에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수원학연구소, 수원시정연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그 물과 성곽이라고, 물과 도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와서 발표를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이제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전쟁하는 도구, 아까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구가 있으면 방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론들이 당연히 개발이 됐겠죠. 그래서 그 수공, 물에 의한 그 전법들이 이때는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항토, 흙을 다져서 축성을 하는 어떤 기술들의 개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항과 방괴항의 그런 축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방괴항이라고 하는 네모처럼 이렇게 그 덩어리를 괴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연결해 가지고 쌓는 그런 방식이죠. 평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띠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그런 어떤 항토 다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공에 의해서 이제 흙으로 다진다 하더라도 이제 물에는 약하니까는 그거를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항토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기법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이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걸 근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은 송대 이후에 벽돌로 이제 그 치장을 하면서 외피를 감싸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쟁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보다 높은 곳에서 이제 내려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쟁할 때 유리한 그 입지에 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동태를 관찰하는 곳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일거수일투족이 관찰이 되면 나는 그거를 보고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레벨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 더 레벨 위에 있는 것이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물론 사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과거에는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적진을 관찰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단,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
전통 건축을 이제 우리가 상중 하로 나누잖아요. 기단부, 축부, 지붕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 기단 부분이 단순하게 뭐 장대석을 뭐 한 단, 두 단 쌓고서 뭐 세 벌 쌓고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집을 짓는 이런 건축을 우리가 고대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대 건축의 그 고대는 높은 기단을 갖다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높은 기단은 물론 이 당시에는 전부 이제 흙을 다져서 만든 항토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에다 이제 집을 지음으로써 물론 적도 조망을 하고 경관을 보는 일은 아마 그렇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 도시의 어떤 상황들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대 건축, 높은 지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런 집들을 짓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입지 얘기를 아까 앞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곽들이 있는 것은 아까 그 거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거점 선택의 근본적인 것으로는 산과 하천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하천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옛날 사람들은 산이 위성, 강호위지라는 그런 말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성벽이 되는 것이고, 하천과 바다, 호수라고 하는 것은 연못, 여기서 말하는 해자입니다. 이 지는 해자를 뜻하는 말이죠. 해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물도랑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산과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차적인 자연적인 성곽과 해자의 모습을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은 그 거리가 가깝든 멀든 간에 이 산과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입지, 거점을 확보할 때 첫 번째 그 대상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까이 우리 부여의 그 사비도성처럼 강에 바짝 붙여서 이제 성벽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는 이 존재를 이제 그런 존재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멀리서 이제 여기를 넘어와야지만 이 도시를 공격하고 성곽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장단은 있을지 모르지만 원근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산은 성곽이요 물은 해자다라는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입지를 선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앞에서 보면 평지처럼 보이지만 더 멀리 원거리로 나가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4번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일반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경만 하더라도 북경을 여러분들이 가보면 다 평지처럼 보이지만 저쪽 팔달령 쪽으로 나가면은 거기 이제 산간지대가 나오죠. 그리고 북경 주변에도 뭐 하천들이 몇 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하천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좀 가까이에는 이런 산과 하천이 도시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먼 거리에서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 2, 3, 4에 있는 건 94년도에 대만에서 이제 석사학위 받을 때 제출했던 그 논문에 썼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국 도시를 공부를 하면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한번 이제 그려본 거죠. 성곽의 입지라는 것, 도시의 입지라는 것이 대략 어떤 모습이냐, 가깝게 멀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고, 많은 지방지, 읍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산위성, 강호위지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왕왕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또 도시에 이제 또 그런 방어 시설들을 구축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강력한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춘추전국 시대에 성곽 축성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송나라 때 이제 또 축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새로운 성곽의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화약의 발명 때문에 전쟁의 방법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해서 기존의 이런 성벽이 단순히 해자와 여장과 성벽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복잡한 단계의 그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내성이 있고 내성과 외성 사이에 해자를 또 만들고 외성 바깥에는 양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바깥에 또 해자를 만들고 외호라고 되어 있죠. 외호, 내호.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성곽 제도를 개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공성하는 성곽을 공경하는 도구나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방어를 하는 사람들의 시설도 한꺼번에 같이 편승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는 그 임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성록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방금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역시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참고를 했고 그때 그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도회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이런 그 성벽과 해자의 이런 구조의 관계가 외성과 내성과 외호와 내호, 그다음에 거기에 양마성은 일종의 전초 그 성벽이죠. 제1저시선이 되는 그런 성벽들을 하나 더 쌓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성의 제도와 신성의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성벽의 어떤 구조들이 등장을 해서 좀 더 복잡한 그리고 방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탄생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죠. 새로운 신무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거를 방어하는 무기가 또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순이라는 얘기를 뭐 하면서 창과 방패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점점 정교해지면은 방어할 수 있는 시설도 점점 더 정교하게 가고 더 강력한 어떤 구축선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은 그거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건데 더 강력한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올라오는 미사일을 다시 우리가 반대로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이 지금은 이제 발명이 되면서 그 떨어뜨리는 기술에 더 이제 지금은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공격하는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떨어뜨리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한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또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전쟁을 통해서 1, 2차 대전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또 그리고 그 로켓을 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쟁에 물론 전쟁이 없어서 발견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 때문에 폰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이제 로켓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달 우주를 개척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 것도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준 소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과학 발명품들이나 개발품들 같은 경우는 전부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통사회에서도 역시 전쟁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인류 사회의 어떤 변화되는 양상들을 이렇게 유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성벽의 어떤 제도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성벽의 시설들이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된 것이 이제 소류와 계림의 이제 성곽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소주의 평강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송나라 때의 소주, 지금의 강남 지방에 있는 그 소주의 도시를 묘사한 일종의 지도식 그림이죠. 지도식 도시 배치도인데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 성벽에 수많은 적대들이 이렇게 설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대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성벽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치라고도 그러죠. 치라고도 그러고 적대라고 그러는데 치라고 하는 꽁에 꽁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꽁이 숨으면 머리는 흡속에 집어넣고 꽁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이거는 계림의 성벽도입니다. 성곽도인데 여기도 역시 굉장히 상세한 그런 성곽의 어떤 시설들이 자세하게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여기서 참고로 그냥 뭐 이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얘기를 한다면 이 소주의 도시를 그린 이 평강도를 한번 우연히 굉장히 상세한 거를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 저 키보다 더 큰 그런 탁본을 띄는 저보다 더 큰 그런 키에 해당되는 그런 그 지도인데 이걸 자세히 좀 볼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는 여기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고려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건물이 이제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그 송나라 시대 때, 소위 말하는 우리도 말하는 고려 시대 때 사신들이나 그 상인들이 가서 머물렀던 관청이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사관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종의 영사관 같은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이 요 두 군데 이제 고려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연구를 해보면 흥미로운 자료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물론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건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지도상에만 나타나는 거지만은 당시 고려하고 송나라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무역의 어떤 교류라든지 사신의 왕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소주 그림입니다. 평강도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뭐 전쟁과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 지도는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당시 이제 교류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런 전쟁을 대비한 어떤 성곽 시설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제 평효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옛날 성곽입니다. 평효고성인데, 평효고성은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성곽을 보게 되면은, 성벽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전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대비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성곽의 시설이 가장 복잡하고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수원 화성인데 또 그 수원 화성 버금갈 정도로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곽들은 대부분 성곽의 시설들이 좀 빈약한 편이고 서울 도성만 하더라도 이게 전쟁을 위한 성곽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어떤 경계선인지 이게 불분명할 정도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사실은. 그래서 임난 이후에 이제 많은 축성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국 성곽들은 전투 방식이 이제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점에서 바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으로 입보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는 방식하고는 중국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성의 입지를 아주 험악한 데를 선택하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샘물을 갖다 이제 확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거기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더 엄폐하는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안문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좀 약간의 적극적이지 못한 어떤 방법들을 이제 취한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곽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반면에 중국의 성곽들은 그 장소에서 바로 전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설들을 만들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평효고성입니다. 물론 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이제 강하겠지만은 옹성을 만든 거라든지 그다음에 성문 안에다 설치해온 어떤 여러 가지 무기의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면 이제 엄밀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평효고성의 성곽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성벽이 있고 해자가 이제 둘러져 있고 해자는 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군대 가면 참호를 판다고 그러는데 참호라는 게 뭡니까? 참이라는 거는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구덩이를 파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아까 앞에 강채 유적지처럼 이렇게 홈만 파는 겁니다. 홈만 파는. 근데 여기도 사실은 물을 넣는지 안 넣는지 제가 좀 확실히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참의 모습입니다. 참의 모습으로 되어 있죠. 평효고성은 대략 크기가 이 정도가 되고 그 당시 축성 당시의 인구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진나라의 수도로서 중도라고도 불렀고 한나라 때는 경릉현이라는 이런 명칭이 이제 붙이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위 시대 때
이제 평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져서 지금까지 이제 불려져. 북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나라 고구려하고도 관계가 많은 그런 민족 중에 하나죠. 북의 수도가 이제 이 근처였던 대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평묘라는 이름이 있고, 평묘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금 97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물론 이 등재가 됐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곽의 어떤 한 양태로서 유네스코의 어떤 인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은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야 교성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웬만한 성곽들 중에 안팎이 잘 남아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평야 고성이고, 평야 고성을 통해서 당시의 성제들 또는 성곽의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들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간선도로는 그 간자 형태로 돼서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간자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일종의 뭐 또 엄격하게 하면 뭐 격자 패턴을 갖는 그런 어떤 그 형성과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그 건물들이 보존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살았던 민가들까지도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서 적어도 명청시대의 그 성곽 도시의 양상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곽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벽이 잘 남은 사례들 중에 하나가 서안성을 들죠. 명나라 때 이제 쌓았던 서안의 그 성곽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안의 성곽은 사실 내부는 이제 보존이 잘 안 돼 있는 반면에 여기는 내부까지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가보니까는 이 민가들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 내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부 전동차들을 이제 끌고 다니게 해서 전동차들이 관광객들을 이제 안내하는 이런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성곽 시설, 그리고 저렇게 그 많은 물량을 들여서 어떻게 그 성곽을 축소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평야교성은 제일 중요한 성벽의 시설들을 보면 항토로 토축을 하고 외부에는 벽돌로 감싸서 보호하는 일반적인 중국 성곽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방어를 높이기 위해서 40에서 100m 간격으로 72개의 마면, 돌출한 돈대, 그리고 여기 와포를, 이 결국 마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적대입니다. 적대 또는 치라고 하는 거죠. 마면이라고도 하고 말발굽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마면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40에서 100m 간격으로 축조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게 다 이제 그 마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72개가 되어 있고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대략 화살의 유효 사거리입니다. 대개 화살의 유효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적대, 돈대 또는 마면 또는 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그 72개는 나중에 누가 붙인 건지는 모르지만 72현, 삼천제자와 72현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와포 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손자병법의 글씨들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을 이제 항상 지키는 병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또 경각심을 높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성곽의 시설들이 아주 엄밀하게 잘 짜여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야 고성의 서문인 봉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의문. 아까 여기 앞에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봉의문이라는 것이 이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문입니다. 이 봉의문의 모습을 보면은 옹성이 이렇게 있고, 옹성이 굉장히 크죠. 옹성이 있고, 옹성이에 성루를 이제 3층으로 만들고, 이거는 3층입니다. 요층은 암층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자라고도 하고 암층이라고도 하는데, 상하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층이죠. 3층에 어떤 누각이, 성루가 이제 있고, 여기 이제 성벽 위에는 여장, 시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벽돌 안에는
항토로 흙을 다져서 만든 항토의 어떤 성벽이 있고 외피를 전부 이제 벽돌로 쌓은 거니까 이 벽돌의 생산량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많았는지를 우리가 감히 지금 생각을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벽돌의 수요가 이렇게 쓰임이 많지도 않고 생산량도 적었는데 중국의 거대한 성벽을 전체를 다 이제 벽돌로 쌓았다는 건 대단한 공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옹성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우리는 보통 지금 옹성 중에 좀 잘 남아있는 게 수원의 팔달문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화서문이라든지 화서문, 장안문, 그다음에 그 창룡문 같은 그런 데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옹성은 비교적 그야말로 옹성이죠. 옹성. 앞에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반 정도 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의 옹성은 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옹성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옹성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 이제 그 길들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돌아서 들어가게끔 이제 해서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 성문의 어떤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이제 참이 파져 있는 거죠. 해자가 물이 들어 있지 않은 도랑만 이렇게 쭉 파가지고 이제 그 방어를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면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벽의 이건 배수죠. 물을 빼는 그 배수 시설이고, 이거는 이제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리치는 그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 도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것도 배수입니다. 이 성벽 위에 물이 이제 고이지 않게끔 보통 수평으로 만들지 않고 약간의 그 반원형, 만두형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그 성벽 위에 고이면은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성벽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성벽 윗면을 이렇게 만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이제 그 책자에 병법책에 보면 이제 축성하는 책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수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이 벽돌을 싼 거 보면 조금씩 들여쌓기를 했습니다. 들여쌓기를 해가지고 경사지게 약간 수직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사지게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화성성의 의회 같은 걸 보면 성벽을 축조할 때 규형이라고 그런 말을 쓰죠. 약간의 이렇게 이제 그 밑에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가운데는 안으로 볼록하게 들어가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이제 또 돌출되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손바닥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약간 휘어진 형태로 벽면을 만들어서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도 좀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성벽의 안전성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의 성벽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축대 같은 것도 보면 다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원 화성에 그렇게 이제 쌓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도 규형으로 쌓아라 성벽을. 이제 안정하고 또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이제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성곽들은 그런 규형은 아니고요. 다 이렇게 사다리꼴, 단면을 끊어보면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죠. 사다리꼴 형태로. 그래서 위에가 좀 좁고 밑에가 넓게 해가지고 일정한 경사를 줘서 이제 쌓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의 벽돌들은 이렇게 들여쌓기를 한 그런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벽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이제 안쪽이죠. 여기도 사실은 전부 벽돌이 다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지금은 다 떼다가 쓴 거죠. 이게 어느 시점, 아마 대략 이런 것들이 이제 파손된 시점을 보면 문화혁명 때가 이제 많은데, 문화혁명 때 이제 또는 대약진 운동 뭐 이런 거 일어날 때 6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물자가 부족하니까 전탑 같은 것도 부셔뜨려가지고 그거를 집 짓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벽을 갖다 허물어가지고 이제 그거 재료를 가져다 집 짓는 데 쓰고, 북경성 같은 게 그래서 없어진 거잖아요. 북경성이 없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벽의 벽돌들 빼다가 이제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서 그 성벽이 이제 철거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길을 내고 교통이 장애가 되는 것도 핑계가 되긴 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그 벽돌 빼다가 건축물 짓는데 쓰기 위해서 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벽이 없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자가 깊이 파져 있고요, 높은 성벽이 있고, 이렇게 그 적대, 아까 얘기한 뭐 돈대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치라고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의 간격들을 보면은 대략
40에서 아까 100m 정도라는데 그게 이제 화살의 위효 사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밋밋하게 일직선으로 가는 성벽을 쌓았다가 이렇게 이 적대라는 치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면서 앞으로 끌고 나오게 되면 공격의 면이 일단은 3방향이 되는 거죠. 이 3방향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또 협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쪽하고 협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이 성벽을 보호할 수 있는 공격자들을 일단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성벽이 견고한 성벽이 만들어져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예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성벽 위에는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건물들이 와포라고도 이제 하고 뭐 정루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안에 보면은 목구조로 이렇게 지붕 처리를 마감을 했죠.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은 이건 벽돌조죠. 조적조인데 조적조하고 이제 벽돌하고 해서 전목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전목, 벽돌과 목재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 해서 전목 구조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 중국 목조 건축이 아주 특징이 잘 드러나 있죠. 개판을 갖다 이렇게 해놓고 지붕이 이제 가볍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돌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석가래하고 개판하고 덮어가지고 구성을 하고 벽체가 내력벽이 돼서 지지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해자, 성벽, 치척, 그다음에 적대, 그다음에 성루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런 전동차들이 다닐 정도로 중성벽은 크죠. 이 위에가 성벽이 굉장히 크게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구조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평야 교성의 성벽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정루 위에는 적대 위에는 정루에는 전부 이렇게 손자병법의 한 구절씩을 써가지고 병사들이 거기를 지키면서 그거를 뭐 읽고 전투에 임하는 어떤 자세들을 가다듬는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을 하는데 저런 걸 읽고 할 그런 계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평시에 항상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좀 더 긴장감 있게 해주기 위해서 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서들을 갖다가 이제 물론 병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뭐 이런 시설들은 이제 또 단순히 시설로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설비 체제를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갖췄다 그래가지고 첨단 장비로 무장했다고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21세기 첨단 무기의 경쟁 시대지만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한든 뭐겠습니까? 사람의 정신 상태가 거기에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첨단 장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휴전선 전체를 지금 무슨 전자장비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감축시키면서 기계에 의존하는 방어선들을 구축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GOP 앞에까지 와가지고 사람이 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귀환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사람이 육안으로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의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오늘날의 많은 첨단 장비들이 그걸 능가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신 자세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첨단 장비가 아무리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방어를 위한 최상의 어떤 수단이다라고는 우리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좀 두려운 거죠. 우리 같은 경우 특히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장비에 의존해가지고 우리의 국방을 갖다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군인 하나하나의 어떤 정신 자세와 그 사람들에 대한 훈련의 질,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이 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엄청난 그 첨단 장비, 그 당시로는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주의했던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걸 이런 것에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걸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순자병법을 써놓은 이 판이 보여주는 오늘날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은 시설과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 사람에 대한 정신 무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이제 모퉁이에 이제 강루 같은 것들이, 망루 같은 것들이 있죠. 망루에는 벽돌로 만들었지만 그 목재의 어떤 모습을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조 건축의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을 표현하고, 물론 재료는 이제 벽돌이 됐지만 청대의 어떤 건축의 이런 그 공포의 모습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설들도 보여지고요. 또 배수되는 시설, 보시면 지금 경사가 다 져 있죠. 경사가 져서 배수가 잘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물을 빼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시설,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은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의 그 수준이 높냐 낮냐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진다면, 고대 건축의 어떤 양상들을 보게 되면 물론 뭐 설계 이념이나 이런 어떤 그 표현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건축물이나 어떤 구축물들이 얼마만큼 정교하냐, 얼마만큼 그 공력이 들여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생산 조직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경제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 경제는 항상 그 비례를 하고 있다. 건축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경제력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밀한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막 표현되면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과연 그게 우리가 한 건축을 또 바라다 볼 때 항상 나는 이거 유념해야 될 얘기지만, 너무 우리식으로 또는 우리 입장으로만 대변해서 그 건축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걸 무대에 가지고 나가서 세계 무대 또는 동아시아의 무대에서 견주어 볼 때도 과연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는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야고성의 내부의 모습인데 상당히 많은 건물들도 잘 남아있고, 여기 보면 이런 특이한 집들도 보이죠. 반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집들. 산소성에 가면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용마루가 아니 지붕이 반쪽만 이렇게 표현돼서 사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전부 벽돌조의 조적조 형식을 갖고, 조적조의 목구조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입니다. 도시 내부 모습이고, 중심에는 이렇게 이제 시루라고 그래서 북이나 종을 걸어놓는 이런 그 건물이 종고루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가운데 십자로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업 가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루의 기원은 이미 한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이 시루의 목적은 위에서 주변을 관찰해가지고 적의 동태가 이제 이상하다든지 누가 침입을 해온다든지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또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종을 쳐서 사람들한테 시간을 알려주고 또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도시의 중심부에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거에는 중심부에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관아의 앞에도 이제 이런 시루 같은 것들이 들어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도시에서 십자로의 교차로의 중심부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좀 전에 얘기한 경보, 어떤 경계심을 일깨워주는 역할, 또 하나는 시보, 시간을 알려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면서 작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잠깐 이제 수리하는 장면이 있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교체하는 너무 많이 하는 거지만
교체된 벽돌에 이렇게 언제쯤 교체됐다는 거, 누가 했다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보여지고, 이거 회반죽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이 지붕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지붕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래가 있고 개판을 덮고 약간의 보토를 깔고 바로 기와를 올려서 지붕을 완성하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뭐 적심도 있고 보토도 있고 뭐 기와 올리고 막 해서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그런 그 집들이 아니라 간편하게 이제 지붕을 만든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이게 결국은 집의 근본적인 구조들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 기둥의 크기, 보의 크기, 결국 각종 부재들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붕의 물매 같은 거를 뭐 좀 규격화시키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에서 보게 되면은 방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해보면, 중국 주택 중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복건성에 토루라고 하는 것이 있죠. 투러우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토루라고 하는 것은 흑토자에다 누가 갈 때 누자를 씁니다. 중국의 주택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독특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은 이건 복건성에 주로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외부들이 굉장히 출몰을 많이 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복건성의 토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객가 사람들이죠. 이 객가 사람들은 북방의 민족이었는데 북방에서 계속 쫓겨서 밀려서 이 복건성까지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단체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그 민족 간의 민족 구성원들 간의 결집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거주의 어떤 행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복건성의 토루가 그것을 대변해주는 공공 건축 중에 하나죠. 공동 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한 채입니다. 여기가 이제 생산과 이제 뭐 밥 먹는 준비, 식당 이런 것들 창고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맨 꼭대기에 제사 지내는,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서당들의 사당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이렇게 이제 쌓은 건데, 흙하고 목구조하고 같이 결합이 된 거죠. 이 두께를 보면 이 벽체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흙을 다져서 이제 쌓아 올린 다음에 목조로 이제 가구를 짜서 실들을 구성하고 지붕을 완성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닫으면, 출입하는 문을 닫으면 완벽한 하나의 요새가 되는 거죠. 어떤 방어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복건성의 토루를 축소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보여지는데, 뭐 오늘날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하듯이 이거를 이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항토 다짐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과거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국시대 말기의 어떤 사진들이나 근대시대 때 사진들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벽담이라든지 흙담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도 비슷한 방식을 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주요 방어 시설로서 문에 이제 들어오는 출입구에 불로다 이제 화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끄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조를 설치하고 물을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이제 불을 끄는 이런 시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할 때 이제 그 방어와 공격에 유리하도록 창문을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뭐 이런 거는 일본의 천수각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방어력을 굉장히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상도인데 토루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걸어 닫고 이 안쪽이 아닌 외곽 쪽에 이제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에 있는 창을 통해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주와 이제 방어의 기능이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공동주택이죠.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공동주택이고 흙건축의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고, 지금도 뭐 통계 숫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한 3,000개 정도의 토루가 지금 복건성 일대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하문까지, 샤먼, 아모이까지 이제 직항로가 있는데 하문에서 이 복건성 토루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어시설의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죠. 이런 장성들을 쌓아서 일종의 이제 큰 경계, 외곽 경계를 하는 하나의 성과가 쌓게 되는데, 만리장성은 산회관에서부터 가역관까지 이제를 보통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일리가 좀 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 만리장성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중간에 이제 뭐 끊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만리장성의 어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명나라 때 수축이 완료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경 주변에 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이제 완성이 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가옥관이고, 여기 만리장성의 모습이고, 부분 부관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산회관입니다. 산회관이라는 말은 산과 바다와 관문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생긴 그 성곽이 같이 이제 결합돼서 가옥 산회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황해에서부터 서해 바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 사실 이게 어떤 부분 가보면 너무 좀 무모한 데 쌓은 데도 많아요. 과연 거기로 전투가 거기로 공격을 해올 수 있겠는가? 그런 지역에까지도 이렇게 성곽을 쌓은 것을 보면 이거는 정말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 아니었을까. 내 영역이 여기까지니까 이 경계를 좀 정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뭐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하드리아누스 방벽 같은 것도 아주 유명한 예 중에 하나죠. 이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왕제 때 이제 피토족을 몰아내고 국경을 확실하게 위해서 쌓은, 여기 이런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국경을 확실하게 쌓는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쌓는다. 어떤 경계를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안과 밖이라고 하는, 안팎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어떤 선을 이제 좀 구축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내 영역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좀 관념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구체적인 성벽을 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 있는 하드리아누스 방벽의 그 모습과 그 위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드리아누스의 그 벽이고,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아일랜드, 영국 쪽에 있는 그런 거죠. 좀 더 시간을 확 뛰어 넘어가지고 우리 가까운 우리 현실로 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수도권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에 별로 없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냉전 시대가 이제 냉전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어떤 그 꼴들이 많이 보였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수도권에도 그 방어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차의 어떤 저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런 거죠. 길이 있으면 길을 만들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콘크리트 더미를 만들어서 전쟁 때는 요거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려서 길을 차단하는, 저지를 하는. 지금 보면 뭐 이게 얼마나 저지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책들을 구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없으면 다 무모한 시설이죠. 또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그런 요소지만은, 아무튼 당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서울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유명한 것으로서는 이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땅굴이 있습니다. 구치 땅굴이라고 아주 유명한 땅굴이죠. 이 땅굴에 가보면은 뭐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베트남이 베트콩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크기도 그 사람들의 몸에 맞게, 서양인들한테는 좀 좁은 그런 거죠. 지금은 당시로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시설이고, 전쟁의 제 일선에 가 있던 그런 시설인데, 지금 전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관광객의 관광 체험 장소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죠. 베트남 사람 몸집에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형과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축물로서 이런 구치 땅굴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유산이자 건축유산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모든 군인들이 공포의 어떤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 지금 전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세계 유산의 어떤 가까운 그런 어떤 민족 어떤 건축 유산으로서 이렇게 남겨지게 되고, 관광객들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지 않은, 모르죠. 또 전쟁이 다시 또 발발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것이 얼마만큼 더 효용성 있게 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가 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떻게 이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일본 같은 데서 이제 군함도라든지 이런 어떤 일본의 그 전쟁 유산들, 2차 대전의 어떤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것들도 보면 당시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착취의 어떤 장소였던 것이 오늘날은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탈바꿈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궐 같은 경우도 자금성 같은 경우는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궁궐은 박제된 궁궐로서 껍데기의 궁궐로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변신해가고 관광자원으로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과거의 왕왕 보면은 과거의 건축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들에게는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려주는 장소로서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죠. 역사의 교훈이나 이런 거를 주는 데도 있지만 그 역사의 교훈보다는 실질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어떤 그 원천 샘물로서 활용되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구치 땅굴의 여러 가지 사진입니다.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에서 사진을 발췌했지만은 입구가 잘 보여요. 입구도 그 이제 위장이 돼, 지금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는 위장이 돼 있고 어디서 언제 돌출돼서 나와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참 정성 들여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들을 이렇게 구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하의 세계가 하나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하의 세계, 지상의 세계, 또 바다에서, 하늘에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의 공간들은 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냥 단순히 아무렇게나 팠을 때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또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희생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땅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좀 많죠.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북경에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앞으로도 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경에도 이 지하의 장성이 있습니다. 땅 위에도 장성이 있고 지하에도 장성이 있는 거죠. 북경의 지하 장성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간 적도 별로 없고 뭐 잘 소개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요즘은 이제 관광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북경의 장성은 또 다른 측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베트남의 구치 땅굴이 실질적인 전쟁에 이제 활용이 됐던 거라고 한다면 북경의 지하 장성 같은 경우는 그 겁에 질려서 미리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방공 시설인데 69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에 이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징은 그 위성 관찰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그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인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만. 북경 주변에 건조하는 남녀노소를 동원해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의 손을만 가지고 만든 그런 그 장성이죠. 외부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관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손으로 이제 이렇게 만든 그런 시설인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다 있죠. 뭐 회의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그래서 자금성 천안문 그다음에 북경 기차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북경의 그 중심부를 종횡으로 엮는 그런 그 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안전하게 자기들이 이제 또 이제 뭐 그 방어막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은 이제 관광자원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간 입구입니다. 북경 지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회의실, 이발소, 무슨 극장 뭐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하나의 지하 도시를 이렇게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총명한 것처럼 또 보이지만 한때는 또 보면 무지하기도 하고 한때는 맹목적이기도 하고 혹시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장이라는 말 속에도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지하의 어떤 그 전쟁 시설로서 대표적인 게 대만에 있는 금문도죠. 아마 여러분들은 금문도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군 장성들도 이 금문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금문도를 이제 간 군인들이 있죠. 사실 연평도가 그렇게 가까운 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미 벌써 그쪽에는 이 방어적인 어떤 시설들이 지하화돼서 다 갖춰져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그 안이한 거죠. 어떤 대처하는 태도들이 위험에 대한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우리의 그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감각이 무뎌 있다. 긴 그 평화의 시대를 이제 뭐 긴 것도 아니지만 전쟁이 없다 보니까는 바로 코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뭐 내일도 휴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서울하고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하태평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 백골 부대를 한번 학교 교수님들 팀이 가는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보니까는 뭐 거기서도 언제쯤에 무슨 포격전도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전투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물론 그것만 의식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대만의 금문도 지하 유세 같은 경우는 그 1960년대부터 이 금문도는 정말 중요한 섬입니다. 금문도를 만약에 이 중화민국 장개석 그 군대가 이걸 뺏겼다고 한다면 대만을 뺏기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정말 이 중국 대륙의 코앞에 정말 대못을 하나 박아놓은 것이 바로 이 금문도인데 금문도 때문에 대만 해협 전체를 다 보호할 수 있었고 방어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섬입니다. 작은 섬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문도 하면 알 수 있는 건 금문도 고량주, 대만의 유명한 이제 금문도 고량주를 이제 알고 있는데 고량주에 유명해진 것도 고량이 거기서 이제 많이 재배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이 있었던 거죠. 이 작은 섬에 뭐 군인이 한때는 한 20만 정도가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군인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제 뭐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키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임무를 준 거죠. 어떤 경우 보면은 금문도에 가보면은 가로수들이 있는데 가로수들을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리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쪽으로 배치를 받아서 전역할 때까지 나무 한 그루를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누구는 누구 어떤 나무 하나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키운 나무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물론 포격전이 있었지만 위험지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청정한 지역으로 바뀐 거죠. 우리 그 휴전선의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청정구역으로 돼서 자연의 어떤 좋은 환경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문도는 또 민가도 굉장히 유명해요. 금문도 민가는 복건성 민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건성과 문화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붉은 벽돌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민가들도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배치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 이제 포격전들을 항상 이제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지하의 이제 섬 전체가 이제 지하 땅 속에 이제 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방어의 어떤 망들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대피소의 길이를 연결하면 한 10km 정도 거미줄처럼 도시를 곳곳으로 연결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배 같은 거를 정박할 수 있는 지하 갱도도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이제 지하 비행장까지도 여기 만들어져서 주민 전체하고 군인들이 다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때 좀 전에 20만 정도 군대가 주둔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00명도 없어요. 다 철수해가지고 그야말로 관광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거 보면은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군사적인 대치를 하긴 하는데 그 대치하는 양상들이 우리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그런 걸 강조하겠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리적인 측면, 그야말로 참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뭐 그 이념이나 이런 것도 일단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우리는 그놈의 명분, 뭐 조선시대에 또 정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 때문에, 그놈의 명분 때문에, 그놈의 줄, 지역, 혈연, 학연, 스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철천지 원수가 되고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다 놓치게 되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북한의 두 나라를 대결하는 것들 구조를 보면 이 대만의 금문도하고 중국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의 현실도 보면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군사적으로 우리 같이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지금 대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익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해나가는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융통성이 있고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실리적인 부분에 더 밝은 사람이다. 명분으로 지켜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글쎄요, 물론 정신적인 세계를 높이 사주는 것이 과연 그게 그 후대까지도 계속 되는 걸까요? 그 당대에는 물론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얼마 지나가면은 역적이 돼서 또 다시 그 후손들이 몰려서 어디로 유배를 가고 이런 어떤 순환의 악순환의 고리들,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정치사회나 뭐 이런 현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좀 우리도 실리적이고 어떤 뭔가 명분보다 좀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지탱해 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문도 지하경도에 제일 유명한 게 요산경도와 구궁경도입니다.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금문도에서 하문까지 직선거리로 가면은 뭐 배 타고 가면 3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아주 보이죠, 이렇게 도시가 서로 보이는 그런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금문도의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복건성이고요, 이 샤먼 금문도입니다. 금문도의 모습이고, 대만이 지금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여기 가까운 데는 2km밖에 안 돼요. 배 타면은 좀 전에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직선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여기서 이제 포격전을 이제 한동안 하다가, 정말 당시로 보면은 이 금문도를 중국 군대가, 모택동 군대가 접수하지 못한 거는 정말 이제 철천지 한이 되는 거죠. 이걸 뺏었더라면 그대로 그냥 대만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개혁 개방을 하고 중국과 대만이 또 같이 교류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관광자원으로 남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갱도들이 있고 이 뭐 극장이라든지 그 강연장들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것들이 이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자원으로 됐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지하 대피소들의 위치들을 이제 찍어놓은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관광자원으로 개방하고 있는 금문도의 요산경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대만이 개방을 해서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대만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군대하고 대만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국민당 정부가 대결하는 그런 구도는 있는 거죠. 서로 무기 개발도 하고 경쟁도 하고, 일단 최소한의 자기들 지킬 수 있는 어떤 안보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같이 화해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결국은 그것도 일종의 어떤 신뢰관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항상 배신, 뒤통수치기 뭐 이런 거에만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리부동 뭐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로는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갱도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전쟁과 건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문도에서 옛날에 이제 중국을 상대로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을 향해서 보라고 내세운 구호입니다. 이게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등소평의 정책에 의해서
대만의 금문도 사람들한테 보라고 내온 그거예요. 일국과 양체제, 통일중국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는 삼민주의, 통일중국, 같은 통일중국인데 이건 삼민주의, 여기 일국양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들도 보면은 서로가 이념의 대결을 하고 있지만은 이 구호들이 너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너 밥 먹었냐? 뭐 나 밥 먹었다. 무슨 뭐 너 누군 너 그 삐라라든지 이런데 또는 이 확성기로 방송하는 그 내용들로 보면 정말 삼류도 그런 삼류들이 없는 거죠. 좀 더 좀 차원 높은 그런 것에서 어떤 그 이념 대결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그야말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걸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될 건지, 또 이 전쟁과 건축이라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물론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이런 건축물들을 어떻게 이 유산을 이용할 것인가, 또 그것이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포기됐을 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로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이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을 접수한다고 할 때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전쟁 시설, 전쟁을 위한 대비 시설들, 모택동 김일성의 동상, 김정일의 동상, 김정일, 김일성의 그 무덤들, 그 사람들이 썼던 수많은 초대소 건물들, 수많은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북한으로 말하면 관광 자원들이죠. 어떤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뭐 통일의 큰 전략으로 본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이나 이런 온갖 산천에 쏘는 그 김정일, 김일성의 그 구호들, 과연 그거를 깎아낼 것인가, 파괴해서 폭발을 시켜버릴 것인가, 그 주체탑은 어떻게 하고 그 각 지역이 만들어진 김일성 동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의 어떤 그 준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뭐 이미 앞선 시대에 물론 그렇게까지 극렬한 어떤 우상주의에 빠진 나라들은 없지만 뭐 중국에서 이제 장개석의 어떤 유산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뭐 아니면은 독일에서 이제 그 동독의 어떤 유산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굉장히 극명한 어떤 극단을 걷는 그런 그 사회주의 국가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다양한 측면에서의 건축 역사에 대한 어떤 접근과 분석 또는 그 기초자료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